안녕하십니까.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21세기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러한 간략한 시간이었었고요. 본 수업은 이번 시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일단 학습 목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보사회의 개념 을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또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언급하게 될 텐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좀 같이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고 한국의 정보화 지수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졌는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좀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좀 안내를 한 가지 좀 덧붙이고 가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하고 다르죠.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이버 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온라인 이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뭐 우리 흔히 보는 유튜브를 예로 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그 강의 시간, 강의가 아니라 일반 그 영상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죠? 그 플레이 타임이 한 15분 정도 될 거예요. 긴 거라 그런다면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는 또 온라인 영상들은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40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오프라인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과중한 온라인에서의 어떤 몰입을 하다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드린 집중력 저하라든가 학습 이수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끊어서 좀 가급적이면 짧게 좀 여러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이제 짜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강의가 만약에 지금 2주차 강의이긴 하지만 잘라서 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분량이 좀 많다 싶게 되면 다음 주로 2월 시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도록 하십시오. 일단 각설하고요. 그 다음 주제가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였었던 인터넷과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이 변화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강의 노트는 뭐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 2주차에 모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 그래서 나누기 분책을 한 일부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보사회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술과 AR이라는 과목인데 왜 정보사회부터 먼저 얘기를 하느냐? 또 좀 뭐 길게 얘기하면 정보화 사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AI 또는 뭐 정보기술 뭐 이러한 주제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정보화 사회나 정보 사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주 기초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도 지금 많이들 언급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하니까요. 이거 언제쯤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느냐? 1960년대부터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이 정보 사회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어요. 또는 다른 말로 지식 사회 이런 말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두루 사용이 되어 오다가 뭐 산업화가 아주 고도하게 진행되던 시절부터 이제 후기 산업 사회라는 말
사회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된 정보 사회라는 말이 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올려놓은 그 주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던 이 정보 사회에 대한 개념들이 뭐 우리가 흔히 누구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정보가 노동이나 뭐 재화나 또는 기계장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환 수단보다도 훨씬 중요시 된다. 정보라고 하는 거. 또는 이 정보라는 게 누구에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 또는 그러한 정보가 산업을 또 구조를 바꾸어가는 체제를 바꾸어가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 뭐 3차 산업혁명이라든가 2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장 유명했었던 학자 이름이 들어보셨어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 학자입니다. 아마도 요즘에 나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 나오기 전까지 가장 유명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했었던 거는 그거예요. 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내왔었던 여러 가지의 발전 과정들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렸어요. 뭐 농경 사회가 첫 번째 퍼스트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유목 또는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채집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던 인류가 이제 정착을 하고 농업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 변혁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더 퍼스트 웨이브라고 불렀고 제1의 물결. 그러다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일단 뭐 증기기관이라 그럴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 그래서 먼저 기계장치가 중시된다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2의 그런 어떤 산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제2차 산업이 바로 요때 발생하게 되는 제2의 물결. 세컨드 웨이브라고 불리는 제2의 물결이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상품보다 더 중요시 된다든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무형의 상품인 정보가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 엘비 토플러라고 하시는 분이 제3의 물결 제3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여기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수렵사회나 농경사회 넘어갈 때 농업혁명 제1차 산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제2의 혁명,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 또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3차 산업,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정보화 사회가 넘어가면서 정보혁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장 혁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자원들을 보게 되면 수렵사회에서는 이제 일종의 노동력인 근력이 중요시 되겠죠. 산업혁명도 농업혁명도 비슷해요. 농업혁명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노동력이 중요시 되겠지만 토지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제2의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물질 자원,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토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자본이라든가 또 에너지원 같은 것 또는 공업 생산력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화 사회에 가게 되면 이제 무형의 기술, 아이디어,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죠. 이미 우리가 도달해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제 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현재 얘기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바로 전 단계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4차 산업혁명의 바로 전 단계로서 정보 사회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신문지상에서 또는 부모님들이 뭐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지금 가격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기름값이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산업의 에너지원인데 이거의 가격이 두 배, 세 배 올라가던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예측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또 이거 어떤 석유 이외의 어떤 에너지 대체원을 또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그 정보 사회가 훨씬 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때 70년대 중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나아가게 되면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한 70년대, 80년대 되게 되면 인류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두 차례,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에 좀 안정화가 되고 이제 크다 큰 어떤 시련은 없는 상태에서의 물질적인 풍요가 나타나게 되는 시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량 생산이라든가 또 대중매체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개별화되고 또 소수의 그런 어떤 취향, 취미, 또 개인에 대해 관련된 그러한 어떤 맞춤형 수요들로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해가게 돼요.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해서, 집중보다는 분산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면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에 의한 정보 생산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정보화 사회 시기들은 조금 각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그러니까 후반 이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풍요화 번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난리통을 겪던 시절이 끝나게 되면은요. 모든 전 세계에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물론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본토를 공격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와이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냥 따끔 한 정도 그 정도로밖에는 피해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모든 그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를 미국에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부자가 되겠죠. 원래도 부자인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상당 기간 여기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70년대 들어서고 나면 전쟁으로부터 복구가 되는 여러 선진국들을 위시를 해서 여러 나라에서 정보 사회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980년대 후반부터 뭐 서울 88 올림픽 그때를 준비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정보 사회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국별로 정보 사회의 시작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차이를 좀 볼까요? 방금 전에 언급을 살짝 해드렸었는데 산업 사회는 대중 사회, 대중 정당, 대중 미디어, 또 대중 교육 같이 획일화되어져서 표준화되어져서 또 집중화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딱 동시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빡빡 깎게 되면 다 그렇게 깎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산업 사회는 튀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만들어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하나의 상품이 모든 대중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 상품 하나에 맞춰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사회였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뭐 물건을 뭐 가지각색으로 만들어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보사회는 어떤가? 정보사회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취향, 한 사람에 맞춤된 정보, 맞춤화된 상품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라든가 또 전문화, 또 개인에 맞추는 개별화, 뭐 또는 서비스가 상품보다 더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 탈대량화라든가 탈대중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시절이 정보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가 높게 고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누가 먼저다 후자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농경 사회에서 바로 이제 산업 사회로 넘어갈 때 농경 사회를 겪지 않고 곧장 공업 사회로 넘어갈 산업 사회로 넘어갈 수 없듯이 이렇게 정보화 사회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주가 됩니다. 이미 정보라고 하는 건 널리 퍼져 있고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이 되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우리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또는 드론, 또 자율주행차, 또 빅데이터, 뭐 가상 현실 같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러한 그 산업혁명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가. 이것은 2016년도에 스위스에서 열렸었던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의장이었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으로 언급한 용어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밑에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의 1.0이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화석연료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되겠죠.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산업혁명. 그 두 번째는 어떤 기계화. 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산업의 대량 생산화 같은 그러한 2.0 또 그리고 3차 산업은 어떤 전자 일렉트릭이 아니라 일렉트로닉 전자와 IT 정보기술 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에서 이루어지던 그러한 산업화 단계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와 그리고 피지컬이 융합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산업혁명들.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O2O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O, 2, 숫자 2, 그리고 O. O2O. O2O 서비스라 그러죠. 카카오 택시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카카오 택시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차량을 부르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서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동차 택시 서비스가 나에게로 뭔가 물질적인 피지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죠. 근데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그 서비스는 별개죠. 택시 서비스는 별개로. 그래서 내가 온라인 상에서 이용하는 그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서비스와 융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별도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죠.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혁명적인 그러한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산업혁명. 이런 예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 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 빅데이터나 모바일 같은 이 지능 정보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들과 융합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던가 또는 뭐 3D 프린팅 같은 경우 과거에 없었던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생명공학이라든가 나노 기술 같은 것들이 새롭게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산업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특징적인 것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 또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휴대폰 뭐 5G라고 그러죠. 충분히 4G, LTE 서비스만 가지고도 빨라요. 예, 뭐 불편함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뭔가 내가 데이터를 주고 딜레이 좀 기다렸다가 답을 받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답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야겠죠. 또 내가 답을 기다릴 때까지 거기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되돌아오는 때까지의 연산해서 그것을 나에게 제공해 줄 때까지의 답을 나는 기다릴 만한 그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빨리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교통 상황 좀 알려줘 라고 사람의 자연 언어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저쪽 멀리서 번역해주는 서비스 통신업체라든가 업체가 빨리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고 해석해서 또 교통정보를 확인해서 나에게 답을 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초연결, 초지능 같은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고 정보가 쓰임새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뭐랄까 낮은 단계의 정보화 사회하고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업 형태, 비즈니스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그게 뭐지? 라고 하게 되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기술이 무엇이고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도 쓰임새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국내 정부와 발전사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1980년대 올림픽 개최 88년도 호돌이가 나오는 그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망을 확충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를 야심차게 출시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집집마다 전화기도,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기도 없어서 옆집 가서 전화를 하던 그런 기억도 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통신 또 정보통신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에서부터 멀리서 올림픽을 보러 기자들도 오고 뭐 그런다니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초유의 그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에서 무형의 상품, 무형의 서비스, 그러니까 가진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IMF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IT 산업, 정보 기술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여곡절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뭐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일반에 확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에게까지 정보가 집집마다 신문이나 방송으로만 접하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인터넷 사용자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상점도 생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쇼핑몰이라든가 또 정보 서비스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비즈니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1000만 명 넘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2000만 명, 3000만 명 하면서 거의 전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이 제조도 굉장히 중추적이지만 IT 산업도 덩달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 마지막 내용으로서 국가 정보화 지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전선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보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던 그런 이제 지표들을 체크를 해서 매년 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정보화 백서 또는 인터넷 백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었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백서 굉장히 고급지고 여기 희귀한 정보들도 여기 통계 자료로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 삼아서 들어가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럼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 국가 정보화 지수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앞서 있나 같이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숫자는요 한 4,500만 명 정도 되고 퍼센테이지로 한 90% 정도 인구 비율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 3세 이상을 측정한 거니까 거의 다 사용한다고 봐도 되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뭐 거의 깐난쟁이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인터넷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지금 요 자료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왜 옛날 자료를 가져가 보여주느냐? 최신 자료 보여주지 그럴 텐데 아직 2019년도 자료가 안 나왔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숫자의 변화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한 58%, 이거 왜 이렇게 낮지? 라고 할 텐데 위에 살짝 보세요.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그러면 한 600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만 60세 이상의 중장년 60세 이상이면 중장년층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노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노년층들이 거의 한 60%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09년도를 보시면 20%밖에 안 돼요. 2010년도도 20%, 고작 20%대를 머물렀었는데 점차 이제 세대가 변해가면서 인터넷 사용 세대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더 사용자 숫자로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터넷 사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바로 24시간 내에 사용해 봤다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매 시간마다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은 아니지만 대부분 24시간 이내로 한 번 이상씩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을 좀 나눠볼까요? 연령별을 보게 되면 10대, 20대 대부분 50대까지는 100%에 육박하는 사용률을 우리나라는 보여주고 있고요. 영유아들과 그리고 60대들도 거진 다 사용한다 볼 수 있어요. 재미난 건 미취학 아동들, 3세 이상의 그러한 미취학 아동들도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재미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이 어린 학생들도 빨리 이 무선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지만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남녀 비율을 좀 볼까요?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거 인터넷을 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장벽, 높진 않지만 장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살짝 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살짝 좀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 누가 더 잘 열까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지갑을 여는 그러한 횟수가 기회가 더 많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도 남성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구매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런 인터넷 참여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제 친구들의 예를 봐도 자동차 색깔을 왜 흰 색깔로 하냐?
이 렌트카 색깔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제터 시대는 와이프들이 색깔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마케팅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방법 볼까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에 이제 다 무선으로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집에서 유선 인터넷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비율은 7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인터넷 접속 방법들도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 마케팅의 그런 시장에서의 고객과의 접점 뭘로 삼아야 된다? 예,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 비율도 같이 좀 살펴봤어요. 그 스마트폰 이용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 되는데 역시 PC라든가 인터넷 접속 비율과 거의 비슷하죠. 영유아들은 80%, 70% 미만이고 60대들 이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아까 인터넷 접속 비율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비율은 60대 이상들이 꽤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들이 폴더폰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제조를 생산을 안 해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뭐 비강제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중독, 과의존 상태들이 항상 일정 비율로 나타나요. 100명 중에서 한 3명 미만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또 어린 학생들, 특히 이제 미취학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그 중독이라 그럴까요? 몰입돼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은 일상이 안 되는 뭐 그러한 것을 주변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읽거나 정적인 거에서 동적인 그러한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지능 발달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정적인 거에 대한 것이 책이죠. 책 같은 것들을 멀리 하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치매 또는 디지털 문맹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을 뭐 불안해서 쥐고 있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일단 스마트폰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좀 살펴봅시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한 35억 정도? 전 세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미난 건데 한 67억 정도, 65억에서 67억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인데요. 이 중에서 한 35억 정도, 다 인터넷 사용할 것 같은데 48%밖에 사용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문명, 정보 문명이 전 세계 중에서 아주 일부, 절반 이하의 국가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셔야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률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도 개발도상 국가와 선진국, 전 세계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선진국은 거의 80%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가들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은 좀 떨어져요. 인터넷 접속이 되긴 되지만 느리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많고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한 30% 정도 선진국이,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한 10%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때 무선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선진국은 대부분 무선 초고속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초고속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 초당 10mbps 정도. 나중에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한 10mbps 이상을 초고속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률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6등 정도, 인터넷 이용 비율이 한 92.7%에서 한국은 한 6위 정도 됩니다. 바레인,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카타르 잘 사는 나라들이 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OECD 선진국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초고속 가입자 숫자들도 보게 되면 한 5위 정도. 스위스나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한 식으로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숫자들도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자,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숫자들도 우리 좀 뒤에 있긴 하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들은 뭐냐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씩 가입하는 비율을 나타나기 때문에 100%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선진국 그룹에서 앞순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유선보다 아직은 무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앞순위에서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종합해 보게 되면 전 세계적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ITU에서 발표하는 ICT 발전 지수에서 항상 2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위 정도가 된다. 1위는 아이슬란드. 좀 의외이긴 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 특별하게 뭐 인터넷을 뭐 빠르다,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 또는 각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디지털 정보 접근의 격차, 뭐 어떤 발전 지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수를 매겨져서 나타나는 순위이기 때문에 뭐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각 기관별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 보여요. 뭐 29위 하는 것도 있고 뭐 17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기술력,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뭐 또는 기술에 대한 준비도를 가지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단지 여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인프라는 잘 되어져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죠. 근데 정보를 유익하거나 또는 이제 건전한 또는 그것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꼭 학술적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우리 삶에 있어서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소비만 잘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인터넷에서의 소비에만 즐기는 거에서만 너무 이제 편식을 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일상을 기록한다든가 내가 뭔가 공부하는 걸 남들과 좀 나눠주면 좀 더 좋겠는데 이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좋은 기술이 있는데 좀 나눠줄까? 블로그, SNS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써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능력들을 좀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좀 아쉽습니다.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강의실에서 떠드는 거하고 또 녹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싫어하시고 이것도 또 진도가 나가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과제는 저기 강의실 댓글 게시판에다가 강의 수강한 거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일부러 제가 따로 어떤 과제를 내드리지 않는 건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 수강하면서 부담을 느끼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으시게끔 좀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이것들 지키지 않으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하시면서도 과제 꼭 제출해 주도록 하시고요. 코로나 감염 방역 잘 대비하시고 버티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